쓸모없는 늙은이는 집안을 망치기 전에 그냥 사라지라는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다. 추석 점심 모임 자리에서 며느리 강은채는 차갑게 입을 열며 말했다. 어머니, 올해 추석은 드디어 평화로울 거예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저녁 나는 이하영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정우진 변호사에게서도 곧 편지가 도착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날 아침에서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고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서서히 쌓여온 것들이 결국 터져나온 것일 뿐이었다. 나는 그날 아침 3시간 넘게 가족 점심 모임을 준비했다. 식탁 위에는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도자기 그릇을 정성스레 올려놓았고 정원에서 꺾어온 신선한 꽃을 중앙에 두었으며 집안 가득 계피향이 번지도록 송편을 졌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민석이가 어릴 적 가장 좋아하던 잡채와 갈비찜을 직접 만들었는데 10살 무렵 부엌조리대에 올라와 밀가루를 계량해 주겠다며 까불거리던 아들이 떠올라 가슴이 저릿했다. 집안은 따뜻하고 포근했으며 마치 민석이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때와 다르지 않은 온기로 가득했다. 집 구석구석에는 생일 잔치와 추석 차례, 수많은 가족 모임의 기억이 배어 있었고 나는 그 모든 순간들을 여전히 품에 안고 살았다. 이 집은 내가 민석이의 수두를 간호하던 곳이었고 그가 첫 여자친구를 데려와 소개하던 곳이었으며 남편과 내가 결혼 25주년을 맞아 축하했던 곳이었다. 그 행복이 남편의 암투병과 함께 무너져 내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민석이와 은채 그리고 손주 유나와 도연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여전히 가슴속에 솟아오르는 설렘을 느꼈다. 7살 유나와 5살 도연이는 여전히 할머니 품으로 달려들었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변하지 않은 사랑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할머니, 밥 먹고 앨범 좀 보여주세요. 유나가 내 앞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하자 나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럼 우리 아빠가 어릴 적 모습 보여줄게. 그때 은채는 눈을 굴리며 값비싼 디자이너 가방을 조심스럽게 부엌 선반에 내려놓았다. 한 달 식비보다 더 비싸 보이는 옷차림은 날카로운 선과 무채색으로 꾸며져 있었고 그 안에서 다른 식구들이 괜히 초라해 보일 만큼 기가 샜다. 엄마, 매달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민석이가 말했지만 손은 이미 계피향 가득한 약과를 짚고 있었고 은채가 끼어들었다. 저희가 요즘 아이들 일정이 너무 많아서요. 축구, 피아노, 학원까지 이런 큰 가족 모임은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나는 오렌지 주스를 따르던 손을 멈추며 되물었다. 줄이자고? 은채는 매끈하게 정돈된 머리칼을 매만지며 대답했다. 아이들이 크면서 바빠지고 친구들도 많아졌으니까요. 굳이 매번 이렇게까지 큰 행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행사. 내게는 전통이고 가족이었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행사라는 말로 격하되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주스를 따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구나. 우리는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고 잠시 동안은 평온해 보였다.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떠들었고 민석이는 회사에서 받은 승진 소식을 전하며 활짝 웃었고 나는 그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며 들었다. 하지만 나는 눈치채고 있었다. 은채가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 민석이가 아내의 눈치를 보며 말을 고르던 태도, 그리고 은채의 미소가 내게 향할 때마다 눈동자 깊은 곳에는 온기가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할머니, 아빠 어렸을 때 얘기해 주세요. 도연이가 입가에 시럽을 묻힌 채 말했지만 은채가 먼저 목을 가다듬으며 끼어들었다. 얘들아, 밥부터 먹자. 오후에 생일잔치 가야 하잖아. 생일잔치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박 사장님 댁 딸아이 생일이에요. 민석이가 급히 덧붙였다. 엄마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분명 기억했을 것이다. 점점 드물어지는 대화 속에서 그 작은 언급조차 내겐 소중했으니 아침 식사 후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았고 민석이는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으며 나는 부엌에서 은채와 단둘이 남았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내 정원을 내려다보며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올해 장미가 참 곱지요. 내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지만 그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입술을 다물다 열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생각해 본 게 있어요.
그 목소리에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무슨 생각인데. 그녀가 돌아서며 무표정한 얼굴을 지었는데 마치 불길한 소식을 전하기 전에 사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추석 말이에요. 내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에게 추석은 늘 특별했다. 대대로 이어온 제사와 송편 빚기, 함께 둘러앉아 나누는 저녁 식사, 아침에 모여 세배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순간까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전통은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다. 추석이 어쨌다는 거니? 내가 힘겹게 물었다. 은채는 팔짱을 끼고 싱크대에 기대서며 차분하게 말했다. 민석 씨랑 얘기해봤는데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애들도 크고 친구들이랑 보내고 싶어하고 게다가 우리 친정엄마도 늘 물으세요. 언제 우리 집에서 차례를 지내냐고. 하지만 우리 가족은 늘 여기서 함께 했잖니. 내 목소리는 스스로도 작게 들렸다. 그게 바로 제 말이에요. 은채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어머니가 너무 오래 그 무게를 짊어지셨잖아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어머니는 그냥 손님으로 편히 오시면 되죠. 무게. 그녀는 우리 가족의 추석을 짐이라고 불렀다. 난 그걸 짐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가 함께 모이는 게 좋아서 하는 거야. 이 집은 언제나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으니까. 내가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은채는 어린아이를 달래듯 억지로 한숨을 내쉬었다. 은채가 어린아이가 당연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내뱉는 듯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니,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전통을 너무 꽉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가족을 해칠 수도 있어요. 세상은 변해야 하고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억을 만들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내 가슴 속에 얼음 같은 무언가가 내려앉았다. 그럼 나는 이번 추석에 초대받지 못한다는 말이니? 그럴 리 없죠. 은채는 서둘러 대답했지만 눈빛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절대로 어머니를 배제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는 우리 작은 가족만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 같아서요. 민석 씨랑 저 그리고 애들만요. 올해 추석은 드디어 평화로울 거예요. 어머니가 더 이상 음식 걱정이나 큰 집을 꾸리는 부담을 안 지셔도 되니까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내게 꽂혔다. 내 존재가 그동안 그들의 평화를 깨뜨려 온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나는 40년 동안 추석을 지내고 전통을 이어온 이 집 부엌에 서서 정성껏 차려둔 그릇들과 기억 속의 장식품들에 둘러싸여 이제는 내가 가족 안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음을 깨달았다. 그렇구나. 나는 겨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아마 내 얼굴에 드러난 무언가를 본 듯 은채는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어머니,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이건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모두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라니. 내 안에서는 씁쓸한 웃음이 번졌다. 모두를 위한 최선이란 결국 내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나는 변명조차 하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았다. 남편과 30년을 함께 누웠던 그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순간 무너진 것은 단지 심장이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믿음, 아들에게 쏟아부은 사랑, 이 집에 쌓아온 추억, 함께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삶 전체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내 안에서 울렸다. 아래층에서는 민석이의 작별 인사와 현관문 닫히는 소리, 차 시동 소리가 이어졌다. 그들은 내가 초대받지 못한 생일 잔치로 떠났고 곧 내가 초대받지 못할 추석도 다가올 터였다. 오후 햇살이 점점 옅어지는 동안 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는 있었음을 떠올렸다. 은채가 점차 가족 모임을 주도하며 전통을 바꾸려 했던 모습, 오래된 방식은 낡았다며 흘리던 말들, 사소한 일조차 아내의 의견을 먼저 물으며 불안하게 눈치를 보는 민석이의 태도. 저녁이 되자 나는 전화를 2통 걸었다. 첫 번째는 같은 동네에서 집을 여러 채 팔았던 이하영 공인중개사에게였고 두 번째는 남편의 상속 절차를 맡았던 정우진 변호사에게였다. 집을 시장에 내놓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니, 큰 결정인데요. 이하영이 조심스레 물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확신한 적은 없었어. 나는 단호히 대답했고 그날 처음으로 내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음을 느꼈다. 그 끔찍했던 점심 이후 일주일 내내 나는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를 곱씹었다. 거실에 앉아 40년의 추억으로 둘러싸인 채
나는 그동안 외면해 온 수많은 신호들을 떠올렸다. 어쩌면 놓친 게 아니라 애써 모른 척한 것일지도 몰랐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모든 일은 늘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다. 2년 전 민석과 은채의 결혼 3주년 무렵 은채가 작은 제안을 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어머니, 요즘 아이들은 갈비찜보다 피자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녀는 결코 따뜻하지 않은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했다. 그때 나는 단호히 말했어야 했다. 갈비찜은 민석이 12살 때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요구했던 메뉴였고 그 아이의 가장 큰 위안이었음을. 하지만 나는 고집스러워 보이기 싫었다. 그래서 피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고 먹었지만 민석이 주방에 들어올 때마다 집안 가득 퍼졌던 익숙한 갈비찜 냄새가 사라졌음을 눈치채고는 실망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 다음은 명절 장식이었다. 38년 동안 나는 똑같은 장식품들을 꺼내어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를 트리에 담아왔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민석이가 직접 만든 삐뚤빼뚤하지만 소중한 종이 천사. 신혼여행에서 남편이 사준 유리 장식. 가족 여행 때마다 하나씩 모아온 나무 장식들. 하지만 작년 추석, 은채는 새로 산 3박스의 은빛과 흰색 장식들을 들고 와 말했다. 올해는 좀 새롭게 꾸며보면 어때요? 오래된 건 너무 낡아 보여서요. 낡았다니, 이건 가족의 기억이야. 나는 조심스레 항의하며 민석이의 천사를 들고 보여주었다. 몇 개 정도는 센티멘털하게 남겨둬도 되겠죠. 은채는 내 손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했으며 그래도 집 분위기엔 세련된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하고 덧붙였다. 그때 방으로 들어온 민석이는 아내의 장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쁘네. 우아하다. 내 가슴속이 쪼개지는 소리가 났지만 나는 웃으며 그 차갑고 완벽한 장식들을 나무에 걸어주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나는 민석이가 만든 종이 천사를 트리 뒤쪽 가지에 걸어두었다. 다른 장식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내 눈에만은 보일 수 있도록. 그 다음은 앨범이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우리 가족의 역사를 사진 속에 담아 손글씨와 날짜로 정성껏 정리해왔다. 민석이의 첫걸음, 생일잔치, 가족여행, 졸업식 모든 순간이 그 안에 있었다. 원래 점심 모임에서 유나가 늘 그렇듯 앨범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는 기쁜 마음으로 꺼내려 했지만 은채가 먼저 말했다. 유나야, 오래된 앨범은 너무 낡고 지루하잖아. 대신 엄마 핸드폰에 있는 사진 보자. 화질도 훨씬 좋아. 아니야, 난 아빠 어릴 때 모습 보고 싶어. 유나가 고집했지만 은채는 단호히 잘라 말했다. 다음에 보자. 할머니 앨범은 오래돼서 다치기 쉽잖아. 유나의 얼굴에 실망이 드리워졌고 나는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민석이 다른 화제로 아이의 관심을 돌려버렸다. 앨범은 서랍에 남겨진 채 은채가 말한 대로 점점 더 먼지와 무관심에 덮여갔다. 그리고 가장 아프게 다가온 건 손님방이었다. 결혼 초기만 해도 명절 때면 민석과 은채는 우리 집에 머물곤 했다. 손님방은 내가 가장 아끼던 공간으로 가족 사진과 퀼트, 민석이 어린 시절 책들을 채워두어 언제든 편히 머물 수 있게 꾸몄다. 하지만 1년 반 전 은채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번엔 호텔에 묵으려 해요. 편하고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손님방 매트리스가 오래돼서 민석 씨 허리에 안 좋대요. 하지만 매트리스는 겨우 3년 전 그들을 위해 새로 산 것이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또 하나의 내 자리가 지워지는 것을 느꼈다. 주간 통화도 점점 줄었다.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걸려오던 아들의 전화는 격주.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이제는 필요할 때만 오게 되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상을 나누고 아이들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 전화가 내 삶의 하이라이트였는데 이제는 일터에 바쁘다며 가족 일정은 은채가 맡고 있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돌아왔다. 가장 큰 징후는 민석이의 허락 방식이 달라진 것이었다. 엄마 모시고 점심 가도 될까? 라는 말 뒤에는 반드시 은채 괜찮아? 라는 질문이 따라붙었고 애들이 이번 주말 할머니 댁에서 자고 싶대. 라는 말 뒤에는 다른 일정 없지? 라는 확인이 붙었다. 내 아들은 이제 나와 시간을 보내려면 아내의 허락을 구해야 했다. 휴대폰 속에는 2년 전 민석이 보낸 메시지들이 남아 있었고 그 안에는 일요일 저녁 기다려져요.
엄마. 라는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지난주 아이들이 쿠키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민석이의 짧은 문자, 그리고 지난해만 해도 훨씬 더 간단하고 형식적인 문장들. 은채가 이번 달 모임은 참석할 수 있다고 해요. 어머니께 불편하지 않으시다면요. 그 변화는 분명히 글자 하나하나에 드러나 있었지만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했다. 그 주 부엌에서 민석이가 5년 전 어버이날에 선물해준 머그잔에 커피를 따르며 앉아있던 나는 끔찍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나는 단순히 아들의 삶에서 점점 자리를 잃어간 게 아니었다. 나는 의도적으로 지워지고 있었다. 전통은 하나씩 바뀌었고 내 역할은 하나씩 빼앗겼으며 가족을 이어주는 끈은 점점 끊어져 결국 나는 은채가 늘 보아온 그대로 그녀의 완벽한 가족 그림 속에서 방해물이 되어버렸다.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은채의 농간이 아니라 민석이의 동조였다. 내가 사랑하고 뒷바라지하며 희생해온 내 아들은 그것을 막는 대신 기꺼이 함께했다. 내가 배제될 때마다, 전통이 변질될 때마다, 은채의 날카로운 말이 내 가슴을 찌를 때마다 그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그 판을 짜고 있었다. 어느새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아들을 나는 전혀 눈치채지도 못한 채 지내왔다. 그날 밤 나는 집 안을 돌며 새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곳은 더 이상 나만의 집이 아니었고 은채의 눈에는 이미 자기 집으로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물러서기를, 아니 어쩌면 내가 죽기를 기다리며 모든 걸 차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 생각은 찬물이 퍼붓듯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단순히 나를 추석에서 배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쌓아온 모든 것, 내가 만들어온 모든 의미와 기억을 상속받으려는 위치를 굳혀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결코 편하게 빼앗기게 두지 않을 것이다. 공인중개사와의 통화를 마친 지 사흘 후 민석이가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나는 장미 사이에 잡초를 뽑고 있었는데 그의 차가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내 마음에 작디작은 희망이 스쳤다. 혹시 사과하러 온 건 아닐까? 혹시 드디어 은채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깨달은 건 아닐까? 엄마. 마당으로 들어오며 그가 불렀다. 어린 시절 잘못을 숨기고 용기를 내말하려 할 때처럼 발끝만 굴리며 불편하게 서 있었다. 민석아, 이게 웬일이니? 내가 장갑을 벗으며 흙을 털고 일어나 말했다. 그는 여전히 어린 시절 버릇처럼 머리를 쓸어 넘겼다. 지난번 얘기 은채가 했던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가슴이 순간 죄어왔다. 무슨 얘기 말이니? 그날 어머니께 상처드린 걸 은채도 많이 미안해해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니도 이제는 좀 쉬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늘 손님만 맞이하지 마시고 가끔은 손님으로 편히 계시면 좋을 것 같다고.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길러낸 그 아이, 이제는 어른이 된 그 남자를, 그리고 내 안에서 무언가 꺼져갔다. 그는 그녀를 변명해 주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 대신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민석아, 내 안에는 추석이 어머니 없는 평화가 될 거라 했어. 그게 내가 오해한 거니?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건 말실수였어요. 그날 은채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스트레스? 우리 집에서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무슨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니? 엄마, 제발 일을 더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어렵게 만든다니. 난 그냥 내 아들이 왜 자기 엄마를 내쫓은 사람 편에 서는지 알고 싶을 뿐인데. 그때 민석이의 휴대폰이 진동했고 그는 자동적으로 화면을 확인했다. 거기엔 은채의 이름이 떠 있었다. 심지어 이 순간조차 그녀는 그를 관리하고 있었다. 가야겠어요. 도연이 축구 끝나서 데리러 가야 해서요. 그래, 내가 그렇겠지.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그가 다가와 형식적인 포옹을 건넸다. 장례식장에서 먼 친척에게 하는 듯한 어색한 포옹이었다. 다 괜찮아질 거예요, 엄마. 곧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차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알았다. 아무것도 괜찮아지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저녁 나는 서랍을 정리하다 민석이가 한 달 전 바꾼 새 휴대폰 때문에 두고 간 옛 휴대폰을 발견했다. 배터리와 충전기를 넣어둔 서랍 안에서 잠들어 있던 그 기계. 나는 거의 버릴 뻔했지만 혹시 중요한 게 남아있을까 싶어 켰다.
화면에 불이 들어오자 수십 개의 메시지가 나타났다. 대부분은 은채에게서 온 최근의 문자였다. 지난주 우리가 모임을 가진 바로 다음 날의 기록이었다.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 삶의 진실이 그 안에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손을 멈추지 못하게 했다. 어머니 반응은 어땠어? 은채가 보냈다. 좋진 않았어. 속상해 보였어.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또 괜히 크게 받아들이시지. 늘 그러시잖아.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조금 더 부드럽게 말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민석이가 썼다. 부드럽게? 지난 3년 동안 충분히 그랬잖아. 이제는 직접적으로 말해야 해. 추석은 이제 우리 가족 중심이어야지. 외로운 노인네를 위해 치르는 게 아니라. 외로운 노인네. 그녀는 나를 그렇게 불렀다. 내 아들 앞에서. 가끔은 죄책감이 들어. 민석이의 문자. 그럴 필요 없어. 어머니께 충분히 잘해드렸어. 이제 그만 중심에서 물러나셔야지. 우리 차례야. 나는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렸고 속이 뒤집히는 메시지들을 보았다. 6달 전 애들이 옛날 얘기 듣는 거 너무 심한 것 같아. 건강하지 않아. 무슨 뜻이야? 그냥 옛날 방식에만 묶여 있으면 아이들 발달에 안 좋아. 부모 권위도 약해져. 우리도 경계선을 세워야 해. 4달 전 그 집 문제도 생각해 봤어. 왜?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한테 상속되는 거잖아. 좋은 동네니까 리모델링해서 새로 꾸미면 완벽할 것 같아. 나는 그 순간 욕실로 달려가 토했다. 병이 아니라 내 인생이 거래처럼 다뤄지고 있었음을 본 충격 때문이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2주 전의 문자였다. 이번 추석이 딱 적기야. 우리만의 전통을 시작한다고 말해. 좀 가혹하지 않을까? 가혹한 게 아니라 필요한 거야. 이제 가족의 중심은 어머니가 아니라 나야. 그리고 사흘 전 민석이가 우리 집에 와 다녀간 직후의 문자. 엄마한테 얘기했어. 이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잘했어. 그럼 이제 경계를 다른 데에도 세우자. 매달 점심 모임도 애들 맡기는 것도 다. 이제 자기 삶을 찾으셔야지. 나는 부엌에 앉아 아들의 휴대폰을 움켜쥔 채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며느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들의 문제였다. 민석이는 마지못해 끌려간 게 아니었다. 그는 적극적으로 동의했고 내 미래를 내가 없는 곳에서 논의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손주들과 함께할 시간을 줄이고 나를 점점 고립시켜 결국 가구처럼 치워내기로 합의하고 있었다. 부엌 냉장고에는 여전히 유나와 도연이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아이들을 위해 채워두던 쿠키통이 놓여 있었으며 민석이가 하루 이야기를 들려주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내가 세운 모든 것의 기초였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집만이 아니라 그 집이 의미하는 자리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아들의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랍 깊숙한 내 금고에서 유언장을 꺼냈다. 5해 전 작성한 그 문서에는 모든 재산을 민석이에게 물려준다고 적혀 있었다. 집, 저축, 보석까지. 은채는 그것을 계산에 넣고 있었고 나를 밀어내며 모든 걸 가져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곧 알게 될 것이다. 상속은 당연한 게 아니며 할머니를 과소평가하는 건 매우 위험한 실수라는 것을. 나는 그날 밤 내내 잠들지 못한 채 부엌 식탁에 앉아 아들의 휴대폰과 유언장을 펼쳐두었다. 해가 떠오를 무렵 결심은 확고해졌다. 그들이 나를 이미 죽은 사람처럼 대하려 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던 바로 그것을 보여줄 생각이었다. 물론 실제로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니었다. 다만 수십 년 동안 자신의 꿈을 접고 아들 서민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여인의 죽음, 늘 아들의 행복을 자신의 것보다 앞세웠던 어머니의 죽음, 사랑과 충성이 서로에게 돌아올 것이라 믿었던 할머니의 죽음이었다. 그 여인은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때로 가장 많이 빼앗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적게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은 또 다른 나였다. 나는 아침 9시 정각에 이하영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이렇게 빨리 연락 주실 줄 몰랐어요. 그녀는 놀란 듯 말했다.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집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보통은 시세 분석하고 사진 찍고 매물 준비하는데 몇 주는 걸리는데요. 몇 주는 기다릴 수 없어요. 바로 팔리게 해주세요. 최고가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빨리 매매되는 게 중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정우진 변호사에게 다시 걸었다. 서지연 여사님, 요즘 잘 지내십니까? 명절이 의료제겐 특히 힘들 수 있죠. 그는 따뜻하게 인사했다. 사실 유언장 문제로 연락드렸습니다. 유언장이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기존 유언장을 완전히 취소하고 새로 작성하고 싶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아주 중대한 결정이군요.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 여쭤도 될까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 조심스레 말했다. 그냥 가족에 대해 새로 알게 된 사실들이 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 2시에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오전 내내 집 안을 걸으며 나는 예전과 다른 눈으로 이곳을 보았다. 더 이상 내가 가족을 길러낸 보금자리가 아니라 은채가 차지하려는 자산으로 민석이 첫걸음을 뗀 공간이 아니라 내가 사라진 뒤 개조될 예정인 부동산으로. 거실 벽난로 위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니 최근 3년간의 사진 속에서 은채가 늘 중앙에 서 있고 민석과 아이들은 그녀 주위에 배치돼 있었으며 나는 가장자리거나 아예 빠져 있었다. 그녀는 사진 한 장 한 장에서 이미 나를 지워오고 있었던 것이다. 주방 찬장을 열면 어머니와 할머니, 증조할머니까지 내려온 도자기 그릇 세트가 있었다. 내 세대의 여인들이 명절과 중요한 식사마다 사용해 온 것들이었지만 민석은 한 번도 그 유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진실은 분명했다. 은채는 내가 떠나면 이 모든 것을 헐값에 팔아버릴 것이었다. 오후 2시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분명히 말했다. 이 집은 지역 어린이 병원에 남기고 싶습니다. 병원이 팔아 그 돈을 운영에 쓰도록요. 아주 후하시군요. 아드님께 물려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확실합니다. 다른 자산은요? 저축이나 투자금은 원예학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세워주고 싶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기쁨을 나누고 싶거든요. 유품과 사진들은요? 유나와 도연이에게 작은 신탁을 남기고 싶습니다. 성인이 되면 도움이 될 정도로만요. 나머지는 가치 있는 건 기부하고 나머지는 제가 간직하겠습니다. 혹시 아드님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신가요? 변호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곰곰이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단지 제가 지켜왔다고 믿었던 가족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을 뿐이에요. 민석은 제 자리를 원하지 않으니 저는 진짜 제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에게 투자하고 싶습니다. 매우 중대한 변화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수년 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손주들에 대한 결정에서 매번 배제될 때마다, 전통이 무너질 때마다, 내가 짐 취급받을 때마다 이미 이 결정을 곱씹고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새 유언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서명하시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되돌릴 생각 없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니 음성 메시지가 2개 있었다. 첫 번째는 이하영이었다. 좋은 소식이에요. 사진을 본 제 동료가 급하게 이사해야 하는 고객을 알고 있는데 빠른 매매에 관심이 많답니다. 잔금 날짜는 좀 유동적이실 수 있나요? 두 번째는 민석이었다. 엄마, 주말에 저녁같이 하자고 은채가 말씀드리래요. 지난번 일은 오해였다고, 풀고 싶다고 해요. 전화 주세요. 오해. 그들은 이제 그것을 오해라고 불렀다. 나는 그 메시지를 지우고 이하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2주 안에 계약 마무리할 수 있다고 전해주세요. 준비돼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석양이 오렌지와 분홍빛으로 하늘을 물들이는 걸 바라보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잊고 있던 평화를 느꼈다. 장미는 곱게 피어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고 나는 지난 5년 동안 이 정원을 가꾸며 식물 하나하나의 숨결을 알아갔던 세월을 떠올렸다. 내일은 짐을 싸기 시작할 것이다. 2주 뒤면 집은 낯선 이들에게 넘어가고 그 사이 나는 민석과 은채에게 유산이 사라졌음을 알릴 것이다. 분노 때문만도 아니고 복수심 때문만도 아니다. 단지 관대함과 이용당함의 차이를 이제야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40년 동안 모든 걸 내어주었고 그들은 나를 버릴 계획을 세웠다. 이제는 진짜 필요한 이들에게 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병원의 아이들은 내 이름을 모르겠지만 집을 판 대금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고 장학금을 받는 젊은이들은 나를 만나지 못하더라도 꿈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석과 은채는 배우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전제로 삶을 설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특히 그 누군가가 아직 살아있으며 이제는 스스로의 규칙으로 게임을 시작할 준비가 된 사람일 때 말이다. 매물 표시판은 화요일 아침 집 앞에 세워졌다. 나는 부엌 창문을 통해 이하영 공인중개사의 직원이 매물 표지판을 앞마당 잔디밭에 박아 넣는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슬픔과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다. 이 집은 40년 동안 나의 세상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가두는 감옥이기도 했다. 소식은 금세 퍼져나가리라는 걸 알았다. 이 동네 사람들은 작은 일도 놓치지 않고 더 크게 떠벌리곤 했으니까. 점심 무렵 내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지연 씨? 옆집 윤명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마당에 세워진 표지판 봤어요. 정말 집을 파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하지만 왜요? 그럼 어디로 가시려고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만 집중했을 뿐 어디로 가야 할지 깊이 생각하지는 못했으니까. 민석 씨는 알아요? 그녀가 결국 묻고야 말았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질문. 아직 몰라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수군거림은 이미 시작됐다는 걸 직감했다. 3시까지 이웃 6명에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3명에게서까지 전화를 받았다. 작은 동네엔 비밀이 없었다. 단지 발표가 늦춰질 뿐이었다. 4시 반 전화가 또 울렸다. 이번엔 민석이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엔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방금 은채가 전화를 받았는데 핸더슨 아주머니가 어머니 댁에 매물 표지판이 세워졌다고 했다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해주세요. 사실이야. 침묵. 사실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야. 집을 팔 거야. 엄마, 여긴 우리 가족의 집이에요. 제가 자란 곳이고 유나랑 도연이가 명절마다 오는 곳이고 명절에 오는 곳이지 할머니를 보러 오는 곳이 아니라는 말이구나. 게다가 내 아내는 이미 말했잖아. 내가 없는 게 평화로운 명절이라고. 엄마, 그건 오해였어요. 오해였다고. 내가 두고 간 휴대폰에서 본 문자들은 뭐니? 그의 숨소리가 날카롭게 끊겼다. 어떤 문자요? 내가 집에 두고 간 옛날 폰. 아주 흥미로운 기록들이더구나. 엄마, 제 핸드폰을 보셨어요? 목소리가 금이 간 듯 떨렸다. 내가 버리고 간 전화야. 그리고 그 안에서 너와 은채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알게 됐지. 엄마, 그건 맥락이 있어요. 맥락? 은채가 날 외로운 노인네라고 부른 게 맥락이니? 내가 사는 집을 차지하려고 요양원으로 보내자던 게 맥락이니? 나를 명절과 모임에서 배제하고 내 차례라고 말한 게 맥락이니?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 내가 직접 말했더구나. 내가 슬퍼하지만 체념한 것 같다고. 이제 물러날 때가 된 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내 문자 그대로였어.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어디서 사실 거예요? 알아서 할 거다. 그럼 가족 전통은요? 추석은요? 일요일 모임은요? 너희가 나를 부담이라 했잖니. 그런 자리 더는 만들지 않을 거다.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정말? 내 아내는 분명 그렇게 생각하더라. 내가 떠야 평화롭다면서. 저는 그저 아내 편을 들어준 거예요.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그건 단순히 그거야. 넌 선택했고 난 내 선택을 하는 거다. 엄마, 집을 파는 게 우릴 벌 주려는 거예요. 그 질문은 내 안의 분노를 터뜨렸다. 벌 주다니? 이 집은 내 유산이 될 예정이었지. 하지만 유산은 그 가치를 존중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야. 너희는 이 집을 소유하려 할 뿐 그 의미를 존중하지 않았어. 저희는 소중히 여겨요. 정말? 내 아내는 집을 싹 뜯어 고쳐 현대식으로 만들고 싶다 했지. 그건 집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지우는 거야. 잠시 뒤 은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난 오해하지 않았어. 다 이해했지. 그건 부부가 사적으로 나눈 대화였어요. 가족 문제를 정리하려고. 가족 문제? 그걸 날 내쫓고 집을 차지하는 걸로 부르니?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을 뿐이에요. 다들 화나면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내가 했던 말 하나하나가 분명하더구나. 추석은 이제 너희 가족 중심이어야 한다는 말, 내가 중심이었던 시절은 끝났다는 말, 이제 내 인생을 찾으라던 말. 나는 담담히 덧붙였다.
집은 2주 안에 팔릴 거다. 새 주인들은 어린 자녀를 둔 부부야. 이 집에서 행복하게 지낼 거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 해결할 건 없다. 너희 마음은 이미 드러났으니까. 그럼 어머니, 저희한테 뭘 원하세요? 은채의 목소리는 달콤함을 잃고 처음으로 날카로워졌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난 원하지 않는 자리에 억지로 있고 싶지 않아. 명절에서 배제되는 걸 배려라 여기며 살고 싶지도 않아. 난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 거다. 그럼 사라져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민석이 물었다. 그래,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 거다. 진작 그랬어야 했지. 나는 전화를 끊었다. 20분 뒤 민석과 은채가 내 집 앞에 도착해 차 안에서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나누다 현관까지 걸어왔다. 두 번의 벨소리를 듣고 나서야 문을 열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우린 이미 다 얘기했다. 제발 잠시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는 결국 거실로 그들을 들였다. 40년의 기억이 액자와 가구에 스며 있는 공간이었다. 은채는 방 안을 처음 보는 듯 훑어보았는데 아마 정말 처음으로 가치를 계산하는 대신 눈에 담은 순간일지도 몰랐다. 우린 이 집을 팔지 않으셨으면 해요. 민석이 말했다. 그럴 줄 안다. 그럼 왜 그러세요?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차갑게 답했다. 내가 내게 가르쳐 준 건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였다. 하지만 그건 내가 너를 사랑할 때만 적용되는 말이더구나. 집은 8날 만에 팔렸다. 어린 자녀 둘과 골든 리트리버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는 방을 둘러보며 마치 자기들의 미래를 그려내는 듯했다. 마당에선 생일잔치가, 거실에선 따뜻한 명절 아침이 보이는 듯 눈빛이 빛났다. 이 집이 진정 원래 의미했던 바를 그들이 알아본다는 사실이 마음을 놓이게 했다. 민석과 은채는 집을 팔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썼다. 화난 전화,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 손주들을 볼 권리를 끊겠다는 협박까지. 마지막에는 유나와 도연이를 데리고 내 현관에 나타나기도 했다. 할머니, 유나는 당황한 눈빛으로 말했다.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 집을 낯선 사람들한테 주신대요. 나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무릎을 굽혀 눈을 마주했다. 사랑하는 유나야, 이 집은 너희 집이 아니었단다. 늘 내 집이었고 이제는 너희 또래 아이들을 둔 다른 가족과 나누고 있을 뿐이야. 그럼 우리 추석은 어디서 보내요? 도연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가 정하신 곳에서 보내게 될 거야. 그리고 분명 즐거울 거야. 나는 아이들에게 다정히 대답했다. 나는 유나의 머리 위로 은채와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내가 흔들리는지 가늠하려는 듯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해요. 그녀가 말했다. 혼란스러운 건 당신이 이 집이 아이들 것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집은 애초부터 내 것이었어.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그들이 떠난 뒤 나는 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다. 40년 동안 쌓인 것들을 정리하는 건 시간이 걸렸지만 압도적이기보다 해방감으로 다가왔다. 상자에 넣거나 기부할 때마다 어깨에서 또 하나의 짐이 내려갔다. 나는 정말 중요한 것만 남겼다. 결혼 앨범, 어머니의 장신구 몇 점, 의미가 담긴 가구 몇 개. 나머지는 자선단체로 보냈다. 은채가 팔아버릴 뻔한 도자기 그릇은 결혼을 막 시작하는 젊은 부부에게 갔고, 책은 도서관에, 침구와 살림살이는 여성보호시설로 옮겨졌다. 모든 물건은 진정 감사히 쓰일 곳을 찾았다. 금요일 아침 계약서에 서명하고 열쇠를 건네주며 40년 삶의 대가를 수표로 받았다. 오후에는 창고에 맡겨두었던 소지품을 차에 싣고 서쪽으로 향했다. 계획하지 않은 미래였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준비가 된 길이었다. 몇 주 동안 나는 은채가 말하던 요양시설이 아닌 활기찬 은퇴자 공동체를 찾아보았다. 결국 새롭게 출발하는 이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를 발견했다. 붉은 바위 협곡이 펼쳐진 세도나 근처, 사막 풍경은 내겐 낯설지만 신선했다. 빛이 가득한 작은 아파트에는 정원을 새로 가꿀 수 있는 발코니가 있었고, 창문 너머에는 삭막한 도시 대신 붉은 바위들이 펼쳐졌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도 해줄 밥도 챙겨야 할 일정도 없었다. 오직 내 시간만 있었다.
나는 시니어 하이킹 모임에 가입해 잊었던 근육들을 다시 느꼈고 도자기 수업에서 평생 남을 위해 일하던 손이 내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것을 빚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지역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강아지들과 함께 했는데 그들은 가족 싸움도 상속 분쟁도 알지 못했다. 그저 귀 뒤를 긁어주고 착하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다. 이사 3달 후 나는 민석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문자도 음성 메시지도 아닌 손글씨 편지였다. 엄마, 아마 제 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은 전해야겠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고 은채와 함께 어머니를 배제했던 게 어떤 잘못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엄마와의 평화를 잃었어요. 은채와도 문제가 많습니다. 엄마가 집을 파신 걸 두고 은채는 저를 탓하고 제가 막지 못한 걸 분노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엄마가 오르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엄마 없는 삶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은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합니다. 유나는 계속 새 집에 언제 가보냐고 묻고요. 어디 사시는지조차 몰라 뭐라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께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민석 올림. 나는 붉은 바위에 해가 지는 발코니에서 그 편지를 3번이나 읽었다. 한편으론 민석이 드디어 진실을 보게 된 것 같아 안도했고 또 한편으론 나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다. 나는 답장을 썼다. 그러나 화해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내 주소를 적고 유나와 도연이가 편지를 보내면 답해주겠다고 했다. 내가 듣는 하이킹 모임과 도자기 수업, 봄의 심을 정원 이야기를 썼다. 하지만 민석에게는 찾아오라는 말도 용서한다는 말도 예전 관계로 돌아갈 길이 있다는 말도 적지 않았다.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관계는 배신 후 회복될 수 있지만 어떤 관계는 오직 새로운 것으로 대체될 뿐이다. 6개월 뒤 유나에게서 첫 편지가 도착했다. 꽃그림으로 장식된 2번째 학년 아이의 서툰 글씨였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아빠가 할머니 집 근처에 큰 붉은 바위가 있다고 했어요. 나는 유나의 편지를 읽으며 그 아이가 언젠가 붉은 바위를 보고 싶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꼭 행복하시길 바라요. 사랑을 담아 유나 라고 적은 구절에 눈물이 맺혔다. 곧바로 답장을 써서 붉은 바위와 사막꽃, 매일 아침 내 마당을 찾는 로드러너 이야기들을 적어 보냈다. 하이킹 중 꺾은 꽃을 말려 동봉했고 사진도 함께 넣었다. 2주 뒤 유나에게서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고 우리의 서신 왕래가 시작되었다. 곧 도연이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주들과 새로운 관계를 쌓아갔다. 예전처럼 일상 속에서 함께하던 관계는 아니었지만 편지와 사진, 우편으로 주고받는 작은 선물들 속에서 오직 우리만의 유대가 생겨났다. 부모의 간섭이 닿지 않는 우리끼리만의 시간이었다. 1년 뒤 민석이 전화를 걸어왔다. 은채와 이혼한다고 했다. 끝내 집 문제를 넘기지 못했어. 늘 날 탓했지.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했다고, 결혼보다 어머니를 택했다고. 그래, 너 그랬니? 내가 물었다. 둘 다 지키려 했지만 사실은 진작 엄마를 선택했어야 했어. 나는 그에게 늦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선택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도, 나는 그와 함께할 때보다 지금 혼자인 게 더 행복하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다. 은채의 이혼은 오히려 내가 늘 알던 것을 확인해 주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결코 가족을 사랑한 게 아니라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사랑했을 뿐이라는 것. 나는 다만 힘든 시기를 겪고 있구나. 안 됐다. 라고 말했고 그것은 진심이었다. 아무리 많은 일이 있었더라도 그가 고통받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단지 이제 더 이상 그 고통을 막아주는 역할을 내가 맡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 아이들을 만나 주실 수 있어요? 많이 보고 싶어 해요. 내년 여름에 일주일 보낼 수 있으면 보내라. 아이들이 원한다면. 아이들은 원했고 그렇게 유나와 도연은 애리조나에서 나와 일주일을 함께 보냈다. 우리는 하이킹을 하고 수영도 하고 도자기를 만들었으며 내 친구들을 만나고 보호소 강아지들과 놀며 채소밭을 가꾸었다. 마지막 밤 사막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를 때 유나가 내 옆에 바짝 붙으며 물었다. 할머니,
우리 없으면 외롭지 않으세요? 나는 솔직하면서도 아이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을 대답을 고민하다 말했다. 가끔은 보고 싶단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아. 여기서 친구들도 있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취미도 있고, 너랑 도연이가 보내주는 편지가 늘 날 웃게 해주거든. 다행이에요. 유나는 더 꼭 다가와 속삭였다. 할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난 행복하단다. 정말 행복해. 그리고 그 말은 수년 만에 완전히 진실이었다. 나는 나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가족을 잃었지만 오롯이 나만의 삶을 얻었다. 당연하다는 듯 내 헌신을 요구하던 이들에게 필요한 존재였던 걸 내려놓고 스스로 원해서 나를 맞아주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법을 발견했다. 이른의 나이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사랑받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나를 자유롭게 했다.